선비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선비 아카데미니까 당연히 선비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선비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그죠? 선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선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네? 아무 생각 안 떠오르세요? 그러면 다 자퇴하셔야 되는데. 가 쓰고 도포 있고 그건 이제 차림새고,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뭐 이렇게 스타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대부. 네. 마찬가지로 사대부도 하나의 신분에 관한 건데 올고중, 뭐 대쪽,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좀 이렇게 뭐 표리가 부동한, 나쁘게 말하면 뭐 겉으로는 애매하고 속으로는 박지원의 호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표리가 부동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선비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비는 이제 유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이죠. 그런데 선비는 한자가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초의 용례를 보면은 용비어천가라는 용비어천가에 이렇게 선배 이런 식의 단어가 있다 그래요. 옛날 고죠, 아래하라 그러나?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선배 서자 써가지고 선배로부터 왔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선비는 거의 순우리말이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자로 뭐 따지기도 하는데, 아까 말한 뭐 선배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선비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 한국, 중국, 일본, 넓게 말하면 베트남까지 하는, 베트남도 이제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거기도 문묘가 있고 다 향교들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선비, 유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 중에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개념이 선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선비가 누구냐 하는 얘기는 당연히 선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사대부란 얘기도 나왔는데, 유학 혹은 유가,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유학이란 말이 있고, 그죠?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요. 이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유가. 조금 진한 거 없나요? 유교, 유학, 유가, 유교, 뭐 이런 말이 이제 뒤섞여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의미는 서로 겹치는데,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구분해 보면 좋죠. 유학은 말 그대로 학문이죠. 공자로부터 시작된 학문적 전통을 유학이라, 제자백가들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백가인데 공자로부터 시작한 학문적 전통을 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유학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공자가 불쑥 만드는 거냐? 그건 아니고, 공자가 자기 시대 위의 전통, 예를 들면 이제 전문적으로 서주시래 그러는데, 하은주, 중국의 고대 왕조 있잖아요. 그 주나라, 서주 이러는데, 그 주나라 때부터 어떤 이렇게 일어난 정치적 위민 정치라든가 민본 정치라든가 어떤 통치자의 도덕적 수양, 백성이 주인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서주 초기에 많이 싹트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계승하고 자기식으로 살을 보태서 한 것이 이제 공자가 개창한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유학은 공자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럼 유가는 뭐냐? 가라는 말은 스쿨, 학파란 뜻이에요. 좀 전에 제자백가라 그랬는데, 제자백가란 말이 여러 지식인들과 수많은 학파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백가란 말이. 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인 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파,
이게 유가죠, 유가. 그럼 여기 말하는 뭐 안양 선생이라든가 퇴계 선생이라든가 율곡 선생이 학파적으로 말하면 유학파들이죠. 그 유가라 그러죠. 요즘에 그 어른들 중에 우리 유가는 종선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유가는 그러니까 유학을 신봉하는 우리들을 유가라 그러고. 그럼 유교는 뭐냐? 유학의 가르침을 단순히 학문적 이론적으로만 그 천착하는 데를 넘어서 그것을 하나의 삶의 좌우명으로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유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 하는데 그 뭐 7대 무슨 종단 지도자들이면 성균관 관장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뭐 성균관 관장이 그 종교 지도자 모임에 가는 것이 그게 맞냐 틀리냐. 이제 유교가 종교라고 이러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유교의 어떤 정신이나 성격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왕설래한데 어쨌든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측면.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유교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선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선비 정신을 부흥하고 21세기 선비를 우리가 많이 양성하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유교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유학을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요? 안 하시죠? 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대학에 있죠. 강단에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유학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유학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비로서의 어떤 그 품행이라든가 그런 식의 실천 정신을 가지고 있냐?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연구자로서 유학을 전공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선비 정신을 생활화하고 선비를 양성한다는 것은 이론 못지않게 실천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교적 관점에서 그 가르침을 어떤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진함으로 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선비 정신이 진흥되고 선비가 많아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연관이 되는 거죠. 얘기가 조금 얘기 나온 김에 그런데 그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이 유학 혹은 유교 혹은 유가는 되게 위기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유학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 그 유학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하려고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비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키우죠. 누구예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키우죠. 불교도 키우죠, 그죠? 스님이 되면 강원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유학 혹은 유교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비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긴 했지만은 선비라는 것이 무엇이고 선비 정신이 무엇이냐는 게 한두 번, 서너 번 강의를 들어가서 된다면은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뭐예요? 서원에서 키웠죠. 서원에서 키우고 그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또 실천하고 불의를 보면 몸을 던지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서원이 그런 역할을 못하죠. 일제시대가 되면서 서원의 의병 활동이 구한말부터 의병 활동의 온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제가 성균관을 경화관이라고 강등시키고 전국에 있는 서원과 향교를 거의 유명무실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는 서구문물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학이 새롭게 뭐 진흥되고 부흥될 어떤 틈이나 여가도 없이 그렇게 한 100년간 이렇게 휩쓸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진흥한다, 선비 정신을 진흥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갈 길이 먼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선비 정신을 되게 좋아하고 내가 선비로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사서삼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적어도 이런 식은 토론하고 그걸 자기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학적 가치를 되게 소중한, 우리 전통에서 되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만약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격기를 셌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학이라고 불리던 유가라고 불리던 유교라고 하던 간에 이런 가르침 혹은 이런 학문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이 선비다. 그런데 그 선비는 순 우리말이다. 거기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유학은 혹은 유교는 유학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유학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아니죠. 중국에서 생성돼서 우리나라로 전파돼 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하나의 국교화된 그런 식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시작된 것이니까 우리말 선비에 해당하는 어떤 한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뭐냐? 뭐죠?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선비 사자죠. 선비 사자,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선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의 어떤 이 어떤 바운더리, 의미의 어떤 그 영역을 제대로 표현하느냐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는 원래 대부, 사대부란 말 하잖아요, 그죠? 사대부, 사대부란 말. 중국 고대 신분제 사회는 5등급이거든요. 천자, 천자 밑에 각 제후국을 다루는 제후, 그 제후 밑에 대부, 제후의 가신들인 대부, 대부 밑에 사계층, 사계층 밑에 서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일반 평민 이렇게 5등급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는 그 중에 세 번째는 천자, 제후, 대부, 그 밑에 사 이렇게 합쳐서 사대부라고 보통 그러는데. 중국 고대의 사계층은 문무를 겸비한 계층이에요. 상당한 어떤 이 학술적 지신, 이 지식도 있고 유사시에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 총이 없었죠.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서 실제 전투에 임하던 그룹들이 사계층이에요. 사계층.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사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문화적인 측면, 어떤 학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점점 특화되면서 사대부라 이러는데, 그래서 사대부 이러면 이제 선비가 뜻하는 거하고 서로 충족되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분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분제 개념 비슷한 게 뭐 양반이 있죠, 양반, 그죠? 양반하고 선비는 틀리죠. 양반은 더 신분제적인 개념이죠. 옛날 문무백관 이럴 때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서고 근정전 앞에 이렇게 대돌이 그 있잖아요. 그걸 썼을 때 동반, 서반 두 개의 반이다 해서 양반 그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벼슬 한 사람이에요. 유학자 중에 벼슬 한 사람이 양반이죠. 이거는 또 인격적인 개념하고 또 다르죠. 인격이 물론 벼슬하면 뭐 훌륭한 구석이 있어서 벼슬했겠지만 벼슬했다고 해서 다 훌륭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좀 다르다. 또 하나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 유학, 유교하는 유자예요. 유자죠. 선비 유자죠. 선비 사라 선비 유자예요. 그럼 이 유라는 말은 뭐냐? 이 유자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선비유, 선비사 이런 것들은 후대에 붙여진 훈이고 이게 이제 선비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니까 이제 선비사, 선비유가 된 거고 원래 이 유자는 건 뭐냐? 제자백과 가운데 뭐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배운 거 떠올려 보십시오. 유가, 도가, 법가 뭐 이런 식의 학파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학파 집단이야라고 스스로 의식한 집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묵가하고 유가예요. 유가와 묵가는 스스로 자기가 유라는 집단이고 자기들이 묵이라고 불리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도가나 법가를 왜 묵기냐?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한나라 때 와가지고 한나라에서 지난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뭐 지난 역사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류를 하니까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하고 장자라는 사람 하는 게 비슷해. 그런데 둘 다 도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후대에 묶인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묶이지 않고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우리는 유야, 묵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두 묵가하고 유가인데 그때부터는 공자 때부터 유라고 불린 거예요. 공자가 스스로 제자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는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유라는 말을 해요. 그럼 유가 뭘 뜻하느냐? 유가 이 앞에 주자를 붙이면은 주유라는 말이 있어요. 주유. 둘 다 사람인 변이니까 뭐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그죠? 사람을 뜻하는 것이긴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광대, 난장이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좀 의외죠? 유자, 선비 유자가 무슨 광대, 난장이 뭐 이런 식의 거가 연결된다고? 왜 연결되냐?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공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유라는 말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마다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그죠? 대부분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알로 보죠. 그런데 어떤 의식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에 데 가서 좀 해달라 이러죠.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점장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뭐 그냥 딱 하대하고 이러다가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해야 되고 뭐를 할 수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좀 해달라 이래요. 그렇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그런 광대나 뭐 어떤 무당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 뭐다? 예절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관홍상제 할 때 특히 장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빠삭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광대, 난장인, 보통 이제 난장이라는 말을 요즘 안 씁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광대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의 전문가, 예의 전문가란 특성 때문에 유자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자 사상의 핵심은 예와 인이거든요. 공자의 생각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학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함께 삶으로써 사람이 되어간다. 이 존재, 이게 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산다. 그건 유학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불로상생을 추구하고 혼자 뭐 돌을 깨주고 해서 유학이 불교를 계속 공격하는 첫 번째 논리가 뭐? 지 혼자 깨닫는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혼자 가서 깨닫겠다는 거죠. 유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나의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다. 사후세계? 그건 우린 몰라. 공자가 한 유명한 있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직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하냐. 재차 묻기를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자에게는 귀신이 없다, 죽음의 세계는 없다가 아니라 그건 일단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관계라는 거거든요. 삶이나 살아가는 것은 항상 타인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게 유학의 대전제예요. 올인이라는 게 다 관계잖아요. 그죠? 군주와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나이 든 사람, 그게 다 관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의냐, 뭐 별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신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뭐예요? 관계라는 게 그냥 우리가 관계에 있어. 이래가지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니죠. 관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한 30분이 앉아 계신다면은 여기서 이분들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뭐 반갑다 아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걸 항상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 강의실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걸 밖에서 봤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이 사람이 함부로 뭐하기 어려운 식의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인사하고 저쪽에 가다 또 누구 만나서 탁탁 하이파이브를 쳐요.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허교하는 그런 식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가 주무실 때까지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그죠?
아까도 말한 대로 뭐 각듯이 인사한다든가 어깨를 친다든가 약간 목례를 한다든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식으로 몸으로 표현을 해요. 어렸을 때 이런 공동체에 살면서 그것이 훈련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예죠, 예. 그게 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나는 이 당신을 포함한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있다. 우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를 집행하는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태어나자마자 내가 깍듯하게 어른들 모시고 해야지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몇 살 되자마자 어른들 보고 안녕하세요 뭐 이랬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죠, 그죠? 하기 싫어 죽겠는데 멋지다고 뒤통수 인사해 자식아 이러면 또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배대 뭐예요? 몸에 배대 왜 어르신을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해야 되고 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접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꾸 트레이닝 받으니까 그렇게 훈련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조금 숨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문중에서 이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있고 또 뭐 같은 또래 학렬이 있고 내가 당연히 예를 취하고 그래야 아래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또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고 이렇게 문중 공동체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례를 실천하게 되죠. 아까 말한 공자가 제자들 보고 너네들은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가 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저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예를 실천하는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엔 예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럼 내가 이 예를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내면에서 자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군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다른 말로 예가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유가의 핵심은 예기 때문에 예의 전문 학파다 그래가지고 예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 유라는 말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문화원인가요? 여기 뭐죠? 선비 아카데미죠? 그죠? 선비 아카데미 시장님들 말씀드려가지고 칠판 좋은 거 좀 안 밀리는 걸로 선비 아카데미도 좀 해주십시오. PPT 강의하고 이 강의가 장단점이 있는데 PPT 강의를 저도 입다무시하고 칠판 강의도 하는데 PPT 강의를 하면 PPT에 자꾸 매이게 돼요. 그걸 뛰어나면 건너뛰기도 그렇게 매이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원고를 드리고 그냥 좀 자유롭게 말씀드려서 이제 칠판 강의를 하게 했는데 그걸 누르면 스톱하는 모양이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뭐 거기서 있죠. 나머지 그러면 유도 어떤 인격적인 그런 식의 개념이 들어간 말은 처음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군자유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군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말 선비에 가장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논어에 군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성인이 가장 위의 레벨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보통 군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유학의 어떤 목표인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선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군자에 대한 그 정의를 하나가 정의라기보다 거기 있죠. 그 6페이지. 왜?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그럼 군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하고 9살 차이 나는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우뚝부뚝하는 제자가 자로예요. 공자인데 어떤 때 따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괄괄한 스타일의 제자가 자로인데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뭐라 했다? 자신을 수양하기를 경으로서 경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집중한다는 마음을 흩어뜨리지 않고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게 경이라는 거예요. 주일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의 태도로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그렇게만 하면 경으로서 자신을 수양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수양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수양하는 게 뭐예요? 수기죠. 그죠? 수기.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안인이죠. 경의 태도로서 자신을 계속 닦는 것이 군자다. 아,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다. 자신을 닦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군자다. 아,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야, 임마, 그거는 요나 순 같은 성인도 되지 못할까 하고 아주 그렇게 고민하던 건데 두 말에서 뭐가 필요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럼 논어의 군자란 말이 군자가 무엇이냐 해서 많은 정의가 있는데 가장 그 군자의 성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말이다 생각합니다. 보면 돼요. 자기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 안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보통 또 수기치인이라고도 그래요. 수기치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한문에서 몸기자하고 사람인자가 대꾸로 쓰이면은 몸기자는 자기를 얘기하고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근데 논어의 표현은 수기 안인이에요. 안인. 이게 군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군자는 뭐냐? 이 닦는다는 것은 경으로서 닦는다니까 도덕성을 자신의 도덕심을 개발하고 수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수양, 그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그거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군자다. 당연히 포인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면 수기에 있을까요? 안인에 있을까요? 안인에 있죠. 그죠? 이건 사회적 실천이죠. 사회적 실천이죠. 이건 개인의 도덕적 성찰 수양이에요. 이건 사회적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비정신을 얘기할 때 뒤에도 잠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선비정신 얘기할 때 제일 우리가 요즘에 좀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은 선비정신 혹은 선비가 되는 것을 개인의 도덕적 수양으로 딱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이 선한 것을 실천할 수도 있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도 사회적 실천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지부상설 도끼 들고 궁궐에 가가지고 내 말 안 들어주려면 내 목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사람들이 개인의 이심양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안인이죠. 그러니까 수기는 기본적으로 안인을 위한 거예요. 유학에서. 수기는 안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물론 안인이 이제 그러니까 전통시대의 선비들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사회적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예요? 뭘 해야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우고 도덕적으로 수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을 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면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관직에 나가야죠. 관직에 나가야죠. 요즘은 사회적 실천하는 경우 관직에 안 나가도 되죠. 그죠? 밥포 운동해야 되고 노숙자를 밥해줘도 되고 다 되는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관직에 나가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선비들은 고시 후보생이라 해도 돼요. 고시 후보생이다. 그 고시 후보생 관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는데 그럼 관직에 전통시대 조선시대 관직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사회적 실천이. 그럼 항상 관직에 나갔느냐? 돌아가는 건 개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딱 선을 그어버리죠. 나는 너네들하고 이 부도덕한 정권하고 이 부도덕한 왕하고 상대 안 해. 이러고 선을 딱 끊어버리고 은둔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강력한 사회적 실천이죠. 조선시대 임금이 계속 친아들 콜콜 하잖아요. 그죠? 와, 너로 벼슬 주고 또 와라. 벼슬 주고 와라. 그러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보통 핑계가 뭐냐 하면은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병치료를 많이 해서 이게 단골 그거예요. 그런데 연로한 부모님이 많으서는 조선은 유교국가고 효가 중요한 돈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는데 그걸 뭐라고 못해요. 그게 아니면 또 잔병치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거나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왕이나 그 간신들이 들끓는 조정이 싫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두고 안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 하나의 사회적 실천의 한 방식이죠. 어쨌든 관직과 관련돼 관직에 나가는 것도 실천하기 위해서고 관직에 안 나가는 것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지를 뭐 왕조시대는 정권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죠. 그게 다 포함해서 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되는 길은 정리하면은 수기와 안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논의가 좁혀졌으니까 그럼 도대체 경외 태도로서 주의를 흩어뜨리지 않는 어떤 집중하는 태도로서 자신을 수양한다 그랬는데 뭘 수양한다는 얘기냐? 뭘 수양한다는 얘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 수양한다는 얘기냐? 이걸 공자의 생각을 계승해서 공자의 사상은 두 가지거든요. 핵심이 예, 인 두 가지죠. 둘 다 공자 이전에 있던 말이지만 공자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것은 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고 따라서 항상 그 관계를 자기가 표현하고 항상 확인하는 그런 식의 의례들이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다. 예예요. 그런데 이 예가 왜 하는지 모르는 거 아까처럼 그 요즘 그렇죠. 결혼하면 패백 드리죠. 패백. 패백은 누구 집에 드리는 거예요? 패백은 시가에 드리는 거예요? 친정에 드리는 거예요? 양쪽에 시댁에. 원래 시댁에 드리는 거죠. 요즘은 남녀 평등이다 그래가지고 왜 시집만 받냐? 친정도 가야 된다 그러는데 원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는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하고 거기서 하루나 몇 자다가 이제 아니면 1년씩도 살아요. 그 다음에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식장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럼 예식장에 자 신랑 신부 입장하겠다 어디다? 그게 신부집이에요. 그러면 신부집에서 했으니까 옛날에 시가에 가서 인사드리는 것처럼 시가 식구들 따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패백실로 간 거예요. 원칙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예식장이 뭐 신부집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왜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패백하냐 뭐 그것만 있나요? 뭐 시고모고 뭐 다 한쪽 그죠? 왜 그것만 하니까 친정 엄마 아버지도 와야 돼 이러는데 하여튼 그게 얘인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면은 그 패백들을 하면 그러잖아요. 자, 뭐 신랑 신부 마주 보세요. 대추 물으세요. 뭐 입 가까이 대고 반쪽 물으세요. 뭐 치마 걸고 자, 뭐라 소리 지르세요.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랬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랬다니 그러는데 그걸 안 하면 계속 또 찜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데 안 하려니 찜찜한 거예요. 그게 그냥 의식 없이 예를 행하는 거죠. 그래 왔다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결혼식이 뭐 이렇게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뭐 대추가 무슨 의미가 뭐 이렇게 의미를 알으면은 그 대추 하나를 치마폭에 받는 것도 남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예를 실천하는 존재다. 그런데 왜 그 예를 실천해야 되는지 자기 내면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어떤 불교식으로 말하는 자비의 감정,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적인 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라는 것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왜 이 행위를 하는지, 왜 의례를 표현하는지를 내면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자각하는 마음의 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거는 조그만 애들 인사 안 한다고 뒤통수 맞으면서 인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공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인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제 도덕적 수양한다는 것은 인을 확충하는 건데 이 생각을 받아가지고 맹자가 이제 그 유명한 사단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학의 역사에서 수기, 자기 자신을 도야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단의 도덕적 감정을 배양해서
싹이 튀어서 열매가 맺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은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여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고,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에 동의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우리 내면에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바탕이나 근거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 본성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럼 그건 하나만한 얘기잖아. 그죠? 적어도 내가 불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증명이 돼야,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학도 예절을 지키는 도덕적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바탕이나 가능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그걸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 데까지 아직 안 가고 공자는 그냥 그런 내적 태도로서의 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맹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4가지 단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뭐죠? 사단이죠. 4개의 실마리, 단서라고 하는 실마리. 맹자의 가장 유명한 학설이 뭐예요? 맹자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만 선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선한 어떤 근거가 우리 안에서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사단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유자 입정이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이야기를 맹자는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보고, 아, 그래도 맞네. 아,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맹자가 일단 이럴 예를 들어요. 맹자에 나오는 거 유자 입정,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장면, 유명한 비유인데, 내가 대청에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 조그마한 턱이 조그마한 우물에 네 집에인지 이웃집에 갓난애가 오정오정 걷다가, 난 그렇게 말거나 책을 보고 있는데 잠깐 책을 보다가 다시 내려다보니까 이놈이 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바람만 좀 불으면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봤어요. 무심코 탁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네? 건져내로 뛰어가요? 건져내로 뛰어가요? 아니면 재밌네 하고 보고 있어요? 이건 실감이 잘 안 오죠? 자,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시려고 이제 횡단보도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젊은 엄마가 한 2-3살 먹은 애를 이제 손에 붙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손에 뭐 이렇게 풍선이나 뭐 들고 있는데 그게 훅 날아들어 차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그걸 쫓아 들어갔어요. 보니까 차는 오고 있어요. 상황은 2가지예요. 내가 그걸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걔는 100% 죽어요. 내가 뛰어 들어가서 걔를 끌어안아도 걔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죠? 순간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뛰어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선비 아카데미에서 그래도 선비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오셨으면은 실제로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들어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뭐가 좀 아카데미죠. 맹자가 여기서 묻는 거는 실제로 뛰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안 뛰어 들어가더라도 그 상황을 처음 봤을 때 마음에서 튀어오르는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온갖 생각이 가겠죠. 나도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튀는 감정은 거의 열이면 열, 오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오 하는 생각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요새 젊은 애들 가운데 그런 오 하는 그런 감정 표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죠? 영주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있죠. 그러면은 자, 타인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을 봤을 때 맹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구해야 되겠다고 마음에서 튀어오를 때 머릿속으로 재빨리 제가 이장집애니까 쟤 구하면 술 한잔 제대로 먹겠다. 쟤 구하면 영주 경찰서로부터 용감한 시민상 받겠다. 그런 생각하고 한다, 안 하고 한다? 안 하고 하죠. 구해놓고 나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용감한 시민상 안 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 다니면서 그런 상황에서 부지런히 남을 도와야 해요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아니면 배우지 않아도 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이에요? 어떤 거예요? 본래부터 있지,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도 않았는데도 본래부터 내 속에 있던 건 뭐예요? 그게 본성이죠. 문화가 본성하고 본능 혹은 본성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문화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알게 되는 게 문화예요. 거미가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미줄 착착착착 치는 것은 이미 태생적으로 그런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죠? 동물적인 걸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미루어싱가 건데 내가 일자 무식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실제로,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구했냐 안 구했냐는 둘째 문제예요.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걸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맹자는 뭐라 그래요?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측은해하는 마음. 상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려고 하는 측은해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냐? 그죠? 수호지심이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분노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노숙자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노숙자로 살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려고 그래도 꼿꼿하게 사는데 어떤 데는 도저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열흘을 굶었어.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어디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만 달라고, 진짜 뭐 더 이상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꼬꾸라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바빠 죽겠는데 만 거렁뱅이가 왔다고 본청만청하면서 하려다가 계속 안 가니까 밥 한 덩어리를 툭 던져주면서 해도 이걸 먹고 가시오 이러고 이제 툭 던졌어 내 앞에.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죠. 먹는 순간조차도 속에서 욱 하는 감정은 있다 없다? 있죠. TV를 보다가 열받는 뉴스 있죠. 저런 개새끼들 이러면서 채널 돌리거나 여기 막 나오는 거 있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 저건 소위 말해서 어른들 말로 인두껍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놈들이 TV에 나오면 분노가 확 솟구치죠. 당연히 그것도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서다. 배우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동의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수호지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비정신을 얘기하는데 근래 들어서 이 수호지심이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소략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악자죠. 이게 미워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치자 마시죠. 부끄러워 치자.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부도덕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부도덕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하면 거기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호지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도덕적인 어떤 맑은 분노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식의 감정은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속에 있다? 그건 뭐예요? 본성이죠. 본성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사양지심이죠. 공경지심이라고도 그러고, 젊었을 때 뭐 여기 영주는 그야말로 선비의 고장이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젊었을 때 다 그런 격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가서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버스에 탁 타서 마침 자리가 하나 있어서 탁 앉았는데 한정거장을 채 못 가서 꼬부라져도 그렇게 꼬부라질 수 없는 할머니가 타더니 하필 그 많은 자리 중에 내 앞에 와서 탁 섰을 때, 그죠? 갈등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일어나, 자는 척해, 뭐 이러다가, 그죠? 한창 자는 척하다 실눈을 뜨고 보면 또 계속 서 계시고. 역시 중요한 건 뭐 자리를 양보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자는 척하고 있었어도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은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걔들은 뭐냐? 많아요? 영주에서 많으면 안 되는데. 영주나 안동은 제가 안동에 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옛날에는 아예 저 버스에서 그냥 서 가야 된다, 젊었을 때. 왜냐하면 어디 앉으면 바로 저 누집 놈을 시킨데 저 놈을 시키 젊은 놈이 저를 안고 가냐고 바로 얘기가 나와서 아예 그냥 뭐 서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문화가 있어요. 사형지심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이걸 따지는 마음이다.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마음, 지금 내가 측은해야 하는 도움의 손길을 내려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내가 분노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내가 사양을 하고 공경하심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지 아닌지의 상황을 판단하는 마음이 시비지심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본유적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이 시비지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학교라고는 아예 안 다니고 말 그대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들이 우리보다 인두껍을 쓰고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더 정확히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거의 뭐 그분들은 거의 뭐 계산 안 하죠. 바로 나오죠. 저건 죽일 놈 저런 이러면서 바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또 뭐 나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본래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은 뭐다? 본성이라는 거죠. 본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맹자왈 이걸 사단이라 그래요. 단이라는 건 뭐냐면 단서, 실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마음이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싹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그런 식의 가능성,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나 싹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다. 이게 맹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의 단이다? 인. 이거는 의. 이거는 예. 이거는 지. 인의 예지가 우리의 도덕성이죠. 그죠? 그 도덕성에 우리가 이런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단서, 실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서나 실마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싹으로 주어져요. 그럼 일단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단서는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게 싹으로서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걸 부지런히 물을 주어서 키워가지고 온 마음이 이걸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사양지심의 예를 들어 봅시다. 사양지심. 젊었을 때 버스를 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탔어요.
갈등이 생기죠. 일어날까 말까 날까 말까 하지, 그죠? 그러면 10번을 망설이다가도 더 일어나는 쪽으로 6번, 7번 일어나는 쪽으로 계속 그런다는 것은 사양지심에 자기가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줘서 그것이 조금씩 싹이 터가지고 잎이 펴져서 자기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완전히 몸에 배는 상태가 오죠. 그죠?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머리 새침하는 분만 타도 바로 탁탁탁 일어나게 되죠. 가능한 얘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할머니가 탔어요. 그럼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불편해요? 둘 다 불편하죠. 할머니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하죠. 왜? 그게 완전히 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완전히 꽃이 펴서 사양지심이 완전히 꽃이 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젊은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탔을 때도 아무런 일도 없다든지 편안하게 가고 있는 애들은 뭐 일어날까 말까의 갈등 상황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는 쪽을 선택해 왔 거예요. 그럼 이게 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할머니가 탔거나 뭐 이게 소대가 탔거나 아무런 감정. 그게 뭐 왜 내가 잘못인데? 요새 잘못해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자리 샀는데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왜? 집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남을 위한 배려나 사양의 마음이 조금 들, 야, 바보야, 왜 자리 양보해? 빨리 앉아. 뭐 젊은 엄마든지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가면은, 그죠? 빨리 앉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걸 하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양지심의 싹을 계속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수호지심의 싹을 다 죽이면 자기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수양을 한다는 것은 몸의 관성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 운동하고 똑같아요. 아침 운동 처음에 할 때, 내일부터 살도 찌고 이러니까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저희 서천변을 좀 한 4km 뛰어야 되겠다고 해요. 첫날에 6시에 따르릉 알람이 울려요. 그럼 첫날에 바딱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죠. 그거,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뭐 그거 하겠다고. 보니 또 뭐 12월이네. 새해부터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온갖 이제 핑계를 대면은 그대로 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주 힘들어도 6시 알람이 일 때마다 일어나고 한 3일에 한 번은 못 일어나도 이틀은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한 6개월 동안 계속 자기 몸을 그렇게 컨트롤 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비가 와서 혹시 6시에 못 나가게 되면 뭐 몸이 불편하죠. 운동하신 분 다 알 거예요. 그죠? 몸이 불편해요. 그럼 집 안에서라도 뭐 자전거 타기라든 집 안에 줄넘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생각이죠.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2012년 일본 그 지하철에서 왜 일본 사람 떨어졌는데 뛰어 들어가서 구하려다가 죽은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학생도 당연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안 된다.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는 순간에 머리가 들어갈까 말까 이랬으면 거의 늦은 거죠. 보는 순간 뛰어 들어간 거예요. 거의 생각을 하지도 않고 뛰어 들어간 거. 그건 뭐예요? 평소 그렇게 몸이 훈련돼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에 돼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부끄럼 없이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간 거죠. 그죠? 사육신 있죠? 금성대원 금단 있죠? 그게 하다가 발각되면 죽을 것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금성대군이나 사육신이 이거 단종 보기 운동하다가 발각되면 능지처참 당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그런 부도덕한 어떤 정권을 삼천이 찬탈한 부도덕한 상황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거죠. 그건 뭐 어렸을 때부터 아니죠. 계속 그게 올바른 길이다. 어떤 정당한 분노와 부끄러움은 항상 그것을 내가
알고 실천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길이라는 걸 계속 그렇게 소위 말하는 수기를 한 거죠. 수양을 한 거죠. 그게 완전히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그죠? 왜 죽어요,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훈련이 된 거예요. 성산문의 세조가 왕위 찬탈할 때 성산문이 예방승지였어요. 저기 승정원이 있죠. 승정원이 요즘 대통령 비서실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에 무슨 외교 담당하는 보좌관이 있고 이렇게 교육 담당 보좌관이 이제 중앙 부서의 각 부서들을 담당하는 이제 그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승정원에 2호 예병 형공 6개 부서를 담당하는 승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승지, 예방승지, 호방승지 있거든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 성산문이 예방승지였어요. 예방승지가 예의라든가 의례 이런 것들, 외교 이런 걸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조가 왕위를 창탈하고 나서 자, 옥새를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옥새를 가져오더라 할 때 그 옥새를 누가 들고 갔다? 예방승지가 들고 가야 돼요. 그게 직책이에요. 그 성산문이 옥새를 들고 가가지고 세조에게 바친 거예요. 그 치욕을 못 참은 거죠. 1553년인가 그랬죠. 그래서 2년 동안을 절치부심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하다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원래는 6월 달이었는데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 명나라 사신이 이제 왕이 이제 연회를 베푸니까 그때 거사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뭔 일이 생겨서 장소 문제인가 한 명회가 그때 거느려가지고 그 행사가 좀 연기됐어요. 뭔 중요한 거사를 치르려고 목숨을 내놓은 거사를 치르려고 하다가 뭐가 연기되면 불안해지죠. 그죠? 불안해지죠. 그 중에 한 사람, 김지린가 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중압감을 못 느껴 자기 장인, 정창손인가 누구 장인인데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불어버렸어요. 바로 이제 다 잡혀 들어와서 아시는 것처럼 사육신이 이제 처참한 중을 당했죠. 그래서 이건 야사인데 세종이 너 성산문을 보고 너 이놈아 그래도 내가 준 복록을 먹고 어쨌든 살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산문이가 당신이 준 복록은 하나도 안 먹었다. 우리 집 창고에 가봐라 이랬더니까 그대로 봉급이 그때 쌀이나 이런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왜 그걸 하느냐?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그건 유학적인 거든 뭐든 간에 도덕적 수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도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덕적 수양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수기의 상태가 뭐가? 안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올고즘, 도덕적 자신감, 그 다음에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관직에 나가가지고 이제 정사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공동체, 도덕 공동체를 만들려 민생을 기반으로 해서 도덕적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관직에 나가가지고 이제 민생을 살피면서 향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거죠. 물론 이 도덕은 이제 유교적인 도덕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떤 도덕성이 풍만한 풍성한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인을 벼슬에 나가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선비예요. 반쪽짜리 선비.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합리적인 명분을 걸고 과감하게 물러나야 되죠. 그게 은둔이라는 거예요. 은둔. 은둔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난 당신하고 상대 안 해. 이 얘기예요. 은둔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건 심한 경우 좀 못돼 먹은 군주를 만나면 목숨도 내걸 수 있는 거죠. 이 자식 군주가 임금이 오라는데 안 와? 이렇게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은둔은 나 같은 어중이 떠중이 해봤자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지만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우리 오광욱 된다든가 군사정부 때 그때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서 악수를 한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그죠? 가서 이렇게 그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명분이 약한 정권일수록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전두환 씨라고 합시다. 그럼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 씨하고 악수하면서 차도 마시고 환담을 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잘은 몰라도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전두환 씨하고 악수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정권은 아닌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두환 씨가 몇 번을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려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끝까지 안 만났다 해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정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백이고 무엇이 흑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선비의 은둔이에요. 그건 대단히 어떤 용기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행동에서 그냥 은둔한다는 게 소극적으로 뭐 시골에 묻혀있고 그건 아니에요. 저기 영주나 안동 지역에 이제 입향조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입향조들. 새로 들어와서 성씨를 집 문중을 개척하는 분들 중에 주로 언제 많이 내려왔냐면은 고려가 망했을 때 한번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세조의 왕이 천탈했을 때 또 대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동네 종가들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권 밑에서 나는 거래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처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외가 쪽으로 낙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산군 때 좀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은둔인 거죠. 은둔인 거예요. 이 정권의 부족하면 나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수호지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이것이 선비 정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비가 된다는 것은 자기 수양은 하나의 방편이고 그 자기 수양의 토대를 가지고 그런 도덕적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선비의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요즘에 이 선비 문화나 선비 정신을 계승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미진하다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덜 신경 쓰는 게 바로 안인의 부분이죠. 사회적 의논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야 돼요. 나는 정치는 모르고 그냥 애들 경목욕이나 천자문에 가르쳐서 애들 뭐 어른들이 인사 잘하게 하고 뭐 이렇게 예의범절 잘 지키면 된다. 그건 반의 반쪽짜리 선비도 아닌 거예요. 선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을 세상에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걸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뭐가 잘못된다 하지만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걸 바로잡기 위해 나가는 사람이 선비예요. 우리가 좀 잘못한 저는 그래요. 왜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면 대부분 어른들이 부정적이잖아, 그죠? 공부나 해, 이놈아. 그건 어른이 돼서 해, 이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대한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어른이 돼서 저절로 나와요? 이미 그 싹이, 맹자식으로만 싹이 다 말려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게 하고 물론 과도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어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른이 된 뒤에 해라? 그건 안 되는 거죠. 항상 수기와 안인에서 선비는 안인의 문제다. 이거는 우리가 선비 정신을 새롭게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부도덕하고 무슨 탕관오리가 들끓고 부정의가 판치는데 우리 애들이 아니면 내가 사람 만나면 예를 잘 갖추고 인사하고 접빈 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도달하려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장횡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제라는 사람, 이제 주자의 선배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근사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한글로 위천지 입심 위생민 입도 이런 바로 그 한자가 뜰 거예요.
저는 천재는 아닌데 왜 이렇게 글씨가 개발쇠발인지 하여튼 뭐 그냥 거기 뭐라 돼 있냐? 공부를 한다는 거, 선비가 된다는 건 뭐냐?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발심하는 거죠. 발심하고 생민,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어떤 것이 삶의 바른 길인지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세우고 거성, 지나간 성인을 위하여 이 지나간 성인은 이제 성리학이 도교 불교가 융성하던 이제 위진남북조 수당대를 지나서 일종의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 들어간 것이 성리학이고 그 중에 하나가 주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어떤 전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성인들. 지나간 성인들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을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그 전통을 잇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간다. 이 말이 장횡거, 장제라는 사람이 참 근사록에 나와요. 이게 선비의 생각이죠. 맨 마지막에 위 만세 개태평, 만세, 대대손손 후손들을 위해서 태평한 세계를 열어간다. 태평한 세계를 열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업무라,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고서 태평한 세대는 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선비가 된다는 것은, 그러게 보면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성상문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민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만세를 위해 태평을 건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다시 또 뭐가 돼야 된다? 선비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선비는 그래서 경영자예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입각하기 위해서 사는 민생을 보살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고장 출신 누구예요? 삼봉이죠. 삼봉과 같은 사람이 진짜 선비죠. 자기가 배운 이치를 가지고 조선이라는 유교의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가 경영될 수 있길 바라는가. 그런 것을 다 청사진을 만들고 궁궐의 이름을 다 근정전부터 다 붙이고, 그죠? 조선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현실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삼봉이 하는 것이 선비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에서 애하고 애들 예의범절만 가르치는 건 선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조그만 시골 서당의 훈장이 하는 일이지. 율곡 선생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전에 율곡 선생이 살 때가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1584년에 죽었는데 조선이 세워지고 한참 활동할 때가 한 180년 정도, 200년을 바라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보니까 한 200년 정도 나라가 지탱해 왔으니까 이제 한번 가라앉는 시대라는 거예요. 중세기, 중간에 한번 침체되는 시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정책들을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삼봉도 그랬듯이 율곡도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가 낸 개혁 정책이 실현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동법이라는 거 알죠? 그죠? 대동법. 조선 최대의 민생 개혁을 대동법이라 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그 아주 미중유의 전란을 겪으면서도 조선이 안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대동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백성들의 어떤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민생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진행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대동법이라는 것의 첫 아이디어도 율곡 선생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대공수미법이라 그러는데 곡물공자, 거둘 숫자, 쌀미자. 곡물을 대신해서 쌀을 거두는 대공수미법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조선에서 궁중이나 각 관아에도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려면, 그죠? 그걸 요즘 뭐 세금을 거두잖아요. 옛날엔 곡물이라 해서 현물로 거뒀어요. 그러면 영주가 풍기가 사과가 많이 나. 그럼 궁중이나 이런 데 사과가 필요해. 그럼 1년에 100톤을 바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100톤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사과라는 것이 풍년에도 있지만 흉년에도 있잖아요. 그죠? 풍년일 때는 바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흉년일 때는 그것도 안 바치면 고을 전체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걸 이제 다른 데 잘 된 데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등장해요? 중간상인들이 등장하죠.
그 조금 한국 사회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방납의 폐해가 극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그 곡물을 그 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극심했다는 얘기인데 중간상인들이 매점 계속 가지고 있다가 흉년 때 그걸 풀고 이러겠거든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하니까 율곡이 뭔 생각을 했냐. 아, 그러지 말고 전부 똑같이 쌀로 걷어가지고 궁중에서 그걸 사면 될 거 아니냐. 요즘 말은 뭐예요? 돈으로 걷어가지고 궁중에서 필요한 걸 사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대공수미법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당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본인이 갑자기 급설을 하죠. 49살 갑자기 이제 그 뭐 뇌질환 쪽이 있었던 갑자기 죽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두나씩 율곡이 생각했던 어떤 국가 경영의 마인드들이 하나씩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율곡 원고원장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율곡 선생을 우리나라 실학의 성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실학자들의 생각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봉이나 율곡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죠. 선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인인데 안인의 제일 중요한 게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백성들의 삶을 의식이 좋게 예절을 한다고 삶이 편안해야 도덕이라는 거 뭐이 가능해지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서툴러 버리면은 그건 선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수양 플러스 역사를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즘 말하면 보편적인 교양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책을 기획할 수, 요즘 말은 정책 입안 능력이죠. 정책 입안 능력이 없으면 선비가 아니에요.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정책 입안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 수양은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실무적인 지식을 익히고, 그걸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비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선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뭐 도덕적인 귀감이 되는 이런 사람이 선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반쪽짜리 선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귀감이 된다는 말이 부도덕이나 불공정에 판치는 사회에서 눈 감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니죠. 그죠? 그건 당연히 뭐가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에요. 아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다 뭐예요? 내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유학의 가르침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사회죠. 그죠? 사회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회, 모두가 도덕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으면서 사회가 그런 도덕적 기운이 충만한 사회,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선비가 되는 거다. 선비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선비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선비 아카데미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 들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공자가 자기 나이를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 한 거 있잖아요. 그죠? 15에 배움에 뚜술 두고 30에 주관이 서고 그러죠. 나이 70이 뭐예요? 종심소욕 불유고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사회적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비로소 도덕적으로 완성된 내가 74인가 3세 죽거든요. 거의 이제 삶을 되돌아보는 나이에서 그건 했겠죠. 돌아보니까 내가 70이 돼서 비로소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는 공자는 정치가예요. 여러분들이 공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공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인 노나라에서 권력투쟁도 해서 잠깐 빚도 받다가 물려놨다가 이후 제 나라에 가서 그걸 하다가 또 안 되니까 50대 중반에 더 늙어서 내가 노쇠해지기 전에 내 꿈을 받아주는 군주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유천하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이끌고 천하를 14년 동안 유랑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당의 훈장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 예절만 생각했던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요? 공자가 주유천하 14년 동안 어디 가면 되게 융성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맹자 시대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맹자 시대가 전국 시대라 가지고 국가들이 누가 패권을 잡느냐고 각축하는 시대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융성하게 대접하던 시대였는데
공자 시대는 그보다 앞선 시대 그런 기운이 많지 않았어요. 공자는 어디 가서 때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뭐 범인으로 수배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또 죽음의 고비도 하고 아주 냉대와 천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 아주 처량하고 초라한 꼴을 가지고 할 때 속담에 뭐라 있어요? 상같이 개 같은 꼬락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상같이 개 같은 꼬락선이다. 이를 상자 집가자인데 집 잃은 개와 같은 꼬락선이라는 예도 되고 말 그대로 상갓집. 상갓집에 뭐 상례치료나 바쁜데 누가 뭐 개 먹여줄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상갓집 개와 같은 꼬락선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 상갓집 개와 같은 꼬락선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사마천이 쓴 사기에 사마천이 그때 14년 동안 주유천을 할 때 공자 일행의 행색을 표현하는 말에서 거기 나와요. 그 당시 공자 일행은 상갓집 개와 같은 꼬락선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자가 힘들게 주유천했는지 알죠. 그러다가 70에 거의 가까워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서 뭘 하겠다는 게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을 마지막 양성하면서 자신의 어떤 전통 문불제도를 정비했던 사람이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마 죽는 순간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루려는 뜻을 하나도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하는 거는 그 다음 시대 중국 한나라 때 들어와서 유교가 국교화되고 그 다음 성리하면서 공자가 떠받들려지면서 지금 공자하는 거지. 그 당시 공자는 뭐 많은 그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공자도 그러니까 공자야말로 선비의 전형이죠.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천하를 다니면서 끝내는 안 이루어지니까 좌절해도 누구를 불원천불우인 유명한 말이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내 명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자기 생을 정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비로 산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천하를 다닐 때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때거리가 떨어졌어요. 때거리가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쫄쫄 굶고 있죠. 그런데 공자는 방에서 검은 거를 둥둥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로 공자하고 9살 차이밖에 안 나는 괄괄한 자로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스승님 하나 믿고 이렇게 천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때거리가 떨어져서 어린 후배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방 안에서 검은 것만 둥둥 뛰고 있으니까 자로가 들어가서 그러죠. 군자로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궁핍한 겁니까? 우리가 요즘 애들 말하면 이렇게 개고생하려고 우리가 나왔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 거기서 유명한 말 하죠. 군자 고궁. 군자로 산다는 것은 본래부터 궁핍한 삶이다. 자기의 도덕적 어떤 심성, 수양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천하에 펼치려 하는 것이 군자이기 때문에 군자로서 산다는 것이 뭐 소고기국에 입안 먹는 것 그건 군자의 삶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걸 실현하려면 군자는 항상 그런 궁핍함이라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 뒷말이 재밌어요. 람자예요. 람. 그런데 소인 궁사람. 소인은 궁핍함에 맞닥뜨리면 람은 끌어넘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뭐 뚜껑이 열려버린다는.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어? 자로 보고 하는 얘기죠. 야, 이 자식아, 너는 군자가 되려면 멀었어. 이런 상황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런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게 군자야. 상황이 안 좋다고 니처럼 꼭지도로 뚜껑 열려가지고 그러는 건 소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비로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젊은 사람들도 가급적 좀 데리고 와가지고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러면은 강의도 들으시는 게 필요하지만은 여기 저 이사장님이나 영주씨 얘기해서 우리가 논어나 맹자나 중령 같은 걸 한번 읽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한문을 모르면 어때요, 그죠? 한글로 된 걸 읽으면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하느님의 어떤 것을 온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 뭐가 쓰여진지도 모르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비정신을 부응하고 싶고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선비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강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서 오경 같은 거, 오경은 뭐 어려우니까 그거 그만두더라도 사서 정도,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정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좀 더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설명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었죠. 유학은 저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있을 수 있는 세계 가운데 가장 완전한 세계다. 이게 유학의 기본적인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냥 우리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낙으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 순교 있죠. 순교. 그죠?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 비유하면 성산문 이런 사람은 순도죠. 도를 위해서. 공자가 말한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도 좋다는 그런 식의 도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순교도 다 성스러운 일이고 순도도 다 성스러운 일인데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어느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순교예요, 순도예요? 순도죠. 왜? 순교는 내세가 보장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롭게 목숨을 던지면 주님이 나를 걷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순도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에 이름 한 줄 남는 것이 그나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영예인데 이미 죽은 뒤에 그런 영예가 뭔 필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올바름, 사람다움이란 그 하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또 던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식의 어떤 상태가 돼야 되니까 자신을 도덕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것이 선비다. 그래서 선비라는 것이 역사에 보면은 딸깍발이 선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좀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성자들은 안 그래요. 그죠? 불교의 유명한 보살들은 안 그래요. 훌륭한 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는 기본적으로 유학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이에요. 근데 이상이라는 건 현실과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굴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현실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것이 현실과 만날 때 굴절된 부분만을 보고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그것을 자기 목숨까지 흔쾌히 던지고 그 가치를 실행하려고 한 사람들 도대체 뭐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가능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선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다면은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도덕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에 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겠죠. 횡설수설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간단하게. 없으세요? 이거 질문이 없으면 제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내 강의가 완벽했구나 이런 식의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하여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로 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또 강의나 또 스스로 공부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